지혜바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산에 오르시는 분도 계셨고, 반대로 70세에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놀라운 건 이 두 분의 나이 차이가 고작 5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70세였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 상태도 비슷했고 경제적 여건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여전히 등산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해져서 집 밖에 나가기조차 힘들어지셨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0대는 포기하는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80대, 90대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수많은 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78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2년 만에 증상이 좋아지신 분도 계십니다. 80세에 지팡이 없이는 못 걷던 분이 6개월 만에 혼자 시장 보러 다니게 되신 경우도 봤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1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1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70대에 접어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 별 수 있나? 아프지 않게만 지내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70대는 그냥 지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진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분기점을 지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70대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20년, 30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몸은 70세를 전후로 해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손상된 부분이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빨라지고 뼈는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며칠만 쉬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몇 주씩 가기도 합니다. 이게 나이 드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서 8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70대 중반부터 힘들어지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만난 김은자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셨던 그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던 분이었죠. 은퇴하고 나니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알람 없이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피곤하면 언제든 누워서 쉴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소파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서 쉬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두세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게 일할 때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왔습니다. 낮에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었으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았던 거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오전 11시나 돼서 일어났습니다. 식사 시간도 엉망이 됐습니다.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은 거르고 점심을 먹는데
입맛이 없어서 대충 먹었습니다. 저녁도 배가 고프지 않아서 조금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밤에 배가 고파서 과자나 빵을 먹곤 했습니다. 몸무게는 늘었지만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만 늘어났습니다. 얼굴도 푸석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건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귀찮았습니다. 나가는 것도 싫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계속됐고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큰 병은 없지만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고요. 이대로 가면 1년 후에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하라고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30분을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5분만 걸어도 숨이 찼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이 매일 아침 전화를 해서 일어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10분밖에 못 걸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15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숨도 덜 찼고 다리 근육도 조금씩 생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2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이 잘 왔습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나면 배가 고팠습니다. 제대로 아침을 먹으니까 점심때도 배가 고팠고 저녁도 제 시간에 먹게 됐습니다. 밤에 간식을 먹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으면 아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걸으니까 무릎 주변 근육이 생기면서 통증이 줄어든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고 힘이 생겼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푸석했던 얼굴이 환해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도 하고 싶어졌고 밖에 나가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체중도 적절하게 줄었고 근육량도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3개월 전에는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2년째 매일 아침 걷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30분이 아니라 40분을 걷습니다. 걷는 게 즐거워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셨고 한 달에 한 번은 가까운 산에 오르십니다. 손주들과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73세인 지금이 71세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하루 종일 무기력하신가요? 예전에 좋아하던 일들이 이제는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70대든 80대든 시작하면 몸은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회복력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좋아집니다.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알람을 맞춰 놓고 7시든 8시든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여세요.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좋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고 다리를 펴고 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대충 건너뛰지 마시고 제 시간에 드세요. 양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소량이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먹으면 하루에 에너지가 생기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밥 한 공기에 된장국 한 그릇,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거르지 않는 겁니다. 하루의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늘은 화분에 물을 주겠다.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겠다. 오늘은 오래 입지 않은 옷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목표를 이뤘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다음 날의 동력이 됩니다. 공책 한 권을 준비해서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실천한 것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게 뭘까요? 다리 근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기억력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연구 끝에 발견한 건 마음의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근육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의욕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은 욕구,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오늘을 즐겁게 보내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마음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몸은 멀쩡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의욕이 떨어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뇌의 전두엽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보상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은퇴 후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것까지 겹치면 의욕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의욕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70대든 80대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 뇌는 반응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정우님이라는 73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셨고 가족을 잘 돌보는 가장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회의에 참석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은 점점 끊겼고 친구들도 각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대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를 봐도 머리에 남는 게 없었고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대충 했습니다. 배우자가 차려주는 대로 먹었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오전 늦게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방울토마토, 모종이 심어진 화분이었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키워보세요. 제가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가에 놔두고 가끔 물만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잎이 나왔습니다. 작고 연한 초록빛 잎이 돋아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화분부터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잎이 더 자랐나? 새순이 또 나왔나? 관찰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토마토 키우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해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겼습니다. 물은 흙이 마르면 주되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줬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작고 예쁜 노란 꽃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손녀에게 보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곧 토마토 열릴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작은 초록색 열매가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콩알만 했던 열매가 점점 자라서 방울토마토 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익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가 완전히 익었을 때 그분은 조심스럽게 따서 먹어봤습니다. 직접 키운 토마토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달콤하고 신선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키운 거구나. 내 손으로 이걸 만들어냈구나. 그 성취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후로 다른 식물도 키워보고 싶어졌습니다. 동네 꽃집에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상추도 키워보고 고추도 키워봤습니다. 베란다가 작은 텃밭처럼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물들을 돌보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 리듬이 잡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물에 물을 주고, 낮에는 식물 키우는 방법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서 원예 동호회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식물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용기를 내서 참여했습니다. 모임에 가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10명 정도 계셨습니다. 모두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각자 키우는 식물 이야기를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했는데 점점 자신도 경험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이 있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모임 멤버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식물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디 맛있는 식당이 있다더라. 요즘 뭐가 재미있더라. 손주들이 이러더라.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즐거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늘 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우울한 기분은 사라지고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도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에게 직접 키운 채소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죠. 그 수치를 보면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말을 들으면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을 여러 가지 먹고 식단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수치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정상 범위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압이 조금 높아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냅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 범위인데도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같은 수치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정미자님이라는 75세 분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겁이 났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즉시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반찬도 최소한으로만 먹었습니다. 과일이나 간식은 아예 끊었습니다. 혈당에 안 좋다는 음식은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혈당 수치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비틀거렸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기분도 우울해졌습니다.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너무 힘들었고, 친구들과 만나도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즐겁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혼자 다른 걸 먹어야 해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부축해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저혈당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너무 적게 해서 혈당이 오히려 너무 낮아진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하다고요. 수치를 맞추려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고요. 의사는 균형 잡힌 식사를 권했습니다.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말고 대신 질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도 적당량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대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현미밥에 다양한 채소와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골고루 먹었습니다. 과일도 하루에 사과 반 개나 귤 한 개 정도는 먹었습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간식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완전히 끊는 대신 양을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대신 식후에 30분씩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받았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했을 때보다 조금 높았지만 정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기력이 회복됐고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도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수치에 매달리는 것보다 몸의 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여러분, 혹시 검사 수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수치를 맞추느라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물론 건강 수치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의사의 조언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치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가요? 하루 동안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나요?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나요? 식사가 즐거운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분 좋은가요? 이런 것들이 진짜 건강의 지표입니다. 간단한 기록을 해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컨디션이 어땠는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한 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오늘은 몇 점인가요? 잘 먹었나요? 잘 잤나요? 기분은 어땠나요? 이런 기록을 한 달쯤 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하세요. 노트에 간단히 적어두면 좋습니다. 다음 진료 때 의사와 상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수치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매일의 컨디션에 귀를 기울이세요.